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그 64번째 우범공과 김대두 이전의 대량살인마 고재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64번째 하룻밤에 일가족 6명을 살해하고 도망쳤던 살인마 고재봉.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최악의 대량 살인마 순경 우범곤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연쇄살인과 연속살인 그리고 대량살인의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연쇄살인마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살인과 살인 사이에 일정한 휴지기를 두고 일어나는 3회 이상의 사건을 이야기하고요. 연속살인은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장소에서 2명 이상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살인사건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도 6명 이상을 살해하거나 4명 이상을 살해하고 죽은 사람을 포함해서 1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또 2명 이상을 살해하고 죽은 사람을 포함해서 12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최소 2명 이상의 살해 등의 조건을 갖출 경우에는 대량살인으로 분류되기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1980년대에 62명을 살해했던 우범곤 순경 그리고 1970년대에 17명을 살해했던 김대두가 있었다면 오늘 이야기할 고재봉은 하룻밤 사이에 6명을 살해한 1960년대를 대표한다는 말은 좀 이상하겠지만 대표하는 대량살인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고재봉은 대체 왜 6명의 일가족을 살해했던 것일까요? 1962년 12월 29일 새해를 앞둔 상태에서 육군 1109 야전 공병단 101대대 소속 상병이었던 고재봉은 외출을 나온 상태에서 인근 부대인 301대대의 대대장인 박병희 중령의 관사에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명태와 구두, 군화를 훔쳤고 그 윗집에 올라가서는 옷가지 등을 훔쳐서 달아났어요. 집에 돌아온 박병희 중령은 집의 식모에게 명태가 도둑맞았다라는 말에 오랜만에 외출해서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에 명태 몇 마리 훔쳐갔나 보다 라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보니까 군화와 구두까지 사라진 것을 확인했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나기 시작했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길에 늦어버린 거예요. 군인이 시간 약속을 못 지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게다가 윗집에 사는 사람들 얘기로 옷가지들마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부관을 시켜서 신남지서에 도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부관이 신고를 하고 순경 한 명과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보따리를 손에 들고 있는 고재봉과 마주치게 되었고 이들은 고재봉을 붙잡은 상태로 훔친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박중령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고재봉은 그대로 달아나요. 물론 한겨울에 산으로 도주했던 고재봉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체포가 되었고요. 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던 고재봉을 박중령이 찾아가서 훔친 물건들을 확인하고 고재봉과 대면하게 됩니다. 당시 이 박중령은 이놈아 군인이 이게 무슨 짓이냐? 네가 명절을 앞두고 휴가를 나와 술이라도 한 잔 마시고 싶었을 마음은 내가 안다. 나한테 찾아왔으면 술이라도 사줬을 텐데 네 대대장 이 101 대대의 대대장은 박중령과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고 해요. 네 대대장 얼굴을 봐서라도 이런 짓을 하면 되겠냐? 라고 호통을 친 뒤에 고재봉을 신문하던 조사관에게는 민간인의 물건까지 훔쳤으니 잘 조사해서 처리하시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결국 고재봉은 절도죄로 구속이 되어서 육군교도소에서 7개월가량의 형기를 마치고 자대 복귀를 하게 되었는데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탈영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이후 서울로 잠입했던 고재봉은 자신의 애인 최 씨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범죄자가 된 고재봉을 냉대하면서 이별을 통보합니다. 고재봉은 이때부터 자신의 분노를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도둑질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박중령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어긋나 버렸다라고 믿은 거죠. 이때부터 고재봉의 마음속에는 살심이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1963년 10월 10일 고재봉은 강원도 인제에 박중령 관사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박중령의 집을 살피던 그는 대대장의 지프차가 드나드는 것을 확인하고 박중령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가을산에 숨어서 노숙을 하다가 어른리의 유모 씨 집에서 도끼 한 자루를 훔쳤고요. 신풍리의 민가에 가서는 식칼을 한 자루 더 훔칩니다. 그리고 이 흉기들을 관사 뒤편 숲에 쌓인 나무들 아래에 숨겨놓았고 10월 12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매일 밤 기회를 노립니다. 이후에 그는 맨정신으로는 범행이 어려울 것임을 예감하고 18일 오후에 마을의 탈곡 작업장에서 술을 얻어 마십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술 기운에 용기를 낸 그는 밤 10시경 자신이 숨겨두었던 흉기들을 찾아 들고 박중령의 관사로 향합니다. 울타리 밖에서 집안의 동정에 귀를 기울이던 고재봉은 박중령이 술에 취해 들어와서 구토를 하고 부인과 언쟁을 벌이다가 다른 방에서 잠든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일 새벽 1시 30분경 관사의 뒷문으로 침입한 고재봉은 볼펜 형태의 작은 손전등으로 대대장의 모습을 확인한 뒤에 도끼를 꺼내서 대대장의 머리를 내리쳐서 살해합니다. 이후에 고재봉은 대대장의 장롱을 뒤지면서 권총을 찾습니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권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런 소란에 잠을 깬 대대장의 부인 김재옥 씨는 남편이 잠들어 있었던 방으로 찾아왔고 고재봉은 그녀마저 도끼를 내리쳐서 살해합니다. 김 씨는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고요. 이 소리에 놀란 아이들이 울기 시작을 하자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장녀 9살, 차녀 5살, 그리고 3살짜리 막내 아들, 그리고 함께 있었던 식모 15살까지 모조리 살해를 합니다.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에 온 가족 6명을 살해한 거죠. 그리고도 고재봉은 바로 달아나지 않았고요. 대대장의 손에서 시계를 풀어내고 아내의 김씨 시신에서 다이아 반지 한 개를 빼내어 챙깁니다. 그리고 대대장의 군복을 뒤져서 10원을 훔친 뒤에 옷과 신발 등을 들고 나와 범행 현장에서 40m가량 떨어진 어런교 다리 아래에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홍천군 두천면의 산으로 이동을 했죠. 10월 19일 새벽 3시 30분쯤 고재봉은 다른 군인들에게 불신검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재봉에게서 그가 탈취했던 시계와 다이아 반지, 현금 580원만을 빼앗고 그대로 풀어줍니다.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고재봉은 다음날 오전 8시경 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발해 오후 4시경에 마장동의 사촌 형 집에 도착을 했고요. 3일 동안 그곳에서 머무르다가 다시 금호동의 다른 사촌 형 집에서 하룻밤을 또 묵습니다. 그리고 이때서야 자신이 죽인 사람이 박중령의 일가가 아닌 이득주 중령과 그 가족들이란 사실을 신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사실 박중령은 그 사이에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갔었고 이득주 중령이 새로 부임하면서 그 관사를 사용하게 됐던 거죠. 이득주 중령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발생한 겁니다.
고재봉은 자신이 죽인 사람이 이득주 중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10월 25일 다시 인제로 향합니다. 그리고 박중령이 육사단으로 전출을 갔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26일 서울로 돌아와 동대문 시장에서 과도 3개를 구입합니다. 다시 박중령을 죽이기 위한 계획이었던 거죠. 이득주 중령 일가족 살해범을 쫓던 군경 합동수사대는 사건 일주일 만에 고재봉을 유력 용의자로 단정을 하고 그를 지명수배하면서 사진을 뿌리고 현상금 3만 원을 내걸게 됩니다. 그러나 고재봉은 이들의 추적을 피해서 버스와 도보 등을 이용해서 시흥과 안양, 수원을 거쳐서 평택시 송탄면 서정리까지 도착을 합니다. 산속에 토굴을 파고 숨어서 지내던 고재봉은 11월 6일 자전거를 훔쳐 타고 6일 만에 서울로 되돌아갑니다. 박중령이 있는 철원의 육사단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는 종로 5가에서 행상을 하고 있던 외사촌 동생 김씨를 만나기 위해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 자리에 없었고요. 대신 그 행상을 봐주었던 김복수 씨를 만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리어카에서 군밤과 땅콩 등을 팔았던 김복수 씨는 지명 수배 중이던 고재봉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고재봉이 한 달 전에도 사촌동생 김씨를 만나러 왔었기 때문에 김복수 씨도 고재봉과 안면이 있었고요. 그 사이 경찰들이 찾아와서 조사를 하고 갔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김복수 씨는 행상 리어커도 내팽개친 채로 고재봉의 뒤를 몰래 쫓으면서 리어커 보관소의 직원에게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지만 이 리어커 보건소의 직원은 이걸 별로 귀담아 듣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고재봉을 계속 쫓던 그는 다시 67명 중 모여있던 장사꾼들에게 저놈이 고재봉이니까 함께 붙잡자 라고 말했지만 모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결국 김복수 씨는 양말 행상을 하던 김성 씨에게 112에 신고를 부탁하고 계속 고재봉의 뒤를 따라갑니다. 다행히 이 김성 씨는 112에 신고를 해주었고요. 경찰들은 청계천 북쪽을 막고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재봉을 쫓던 김복수 씨는 동대문 시장 남문 쪽에서 경찰과 사이드카를 발견하고 고재봉을 신고합니다. 고재봉은 자전거를 타고 도망을 쳤지만 사이드카가 그 앞을 가로막고 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죠. 사건 발생 25일 만이었으며 체포 당시에 고재봉은 칼 3자루와 목재를 가공하는 연장까지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복수 씨는 고재봉을 검거하는 데 큰 공을 세운 것을 인정받아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경찰에 신고한 김성 씨와 함께 표창장과 형상금까지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 12월 12일 육군 보통군법 회의에 회부되었던 고재봉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숨기지도 않았고 죄를 달게 받겠다라고 말한 뒤에 하지만 나는 강도살인이 아니고 살인 강도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살인이 주목적이었다라고 밝힌 거죠. 게다가 고재봉이 이중령을 살해할 당시 진술할 때 방청석에 앉아 있었던 그의 누나 고 씨가 울음을 터뜨리자 방송 카메라가 그녀를 향하게 됐는데 고재봉은 너 이 새끼 죽고 싶냐? 나는 어차피 죽을 몸이지만 내 가족들은 괴롭히지 마라 라면서 흥분해서 소리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는 일가족 6명을 죽여놓고 자기 가족은 괴롭히지 말라니. 참 그렇죠. 그리고 12월 19일 육군 보통군법 회의에서는 고재봉에게 사형을 선고했고요. 고재봉은 항소를 포기하며 다음 해인 1964년 3월 10일 인천 부평 근처의 산골짜기에서 총사령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판사들의 어떤 선심성 판결 이런 것들만 보다가 속 시원한 판결을 보고 나니까 속이 후련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울하게 죽은 이득주 중령과 그 가족들의 피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특히 죽은 이득주 중령과 아내는 특별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6.25 전쟁 중에 후퇴하던 6사단 7연대 2대대는 충북 음성 근처에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1950년 7월 7일 한 여교사가 심리 산길을 달려와서 북한군이 동락초등학교 교정에 모여 있다라고 알려줬어요. 이 이 2대대는 당시 학교에 있었던 인민군들을 공격해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전 장병들을 1계급 특진까지 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후에 이 여교사는 2대대의 소대장이었던 사람하고 결혼에 골인을 하는데 이들이 바로 영문도 모르고 희생되었던 이중령과 부인 김재욱 교사였습니다. 김 교사는 6월 20일 부임하자마자 전쟁을 맞았고 피난 가지 않고 있다가 큰 공을 세웠던 거죠. 이중령 부부와 동락 전투 사연은 1966년 전쟁과 여교사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했다고 해요. 2011년 국가보훈처는 김 교사를 호국 영웅으로 선정을 했고 충북 충주 동락초등학교에는 김 교사 기념관과 전승비도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쟁터에 총알을 뚫고 피어났던 이 두 사람의 사랑은 고재봉이라는 미친 살인마에 의해서 저물고야 말았습니다. 게다가 사실 박병희 중령과 이득주 중령은 육사 동기로 육군본부의 병기감실에서 오랫동안 함께 근무했던 절친한 사이였다고도 합니다. 자신 때문에 친우이자 전우가 일가족과 함께 살해당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박중령 역시 얼마 뒤에 군복을 벗게 되었다고 하니까 고재봉은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에 두 가족을 비극으로 이끌어들인 악마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고재봉의 이 살인에 의혹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우선 일주일 동안이나 이득주 중령의 관사를 지켜보았던 고재봉이 어떻게 박병희 중령과 혼동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박병희 중령과 맞대면을 한 적도 있었던 그가 이득주 중령과 박병희 중령을 헷갈렸다라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죠. 특히나 이중령의 방에 들어가서 작긴 하지만 이 손전등으로 얼굴을 확인하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옷을 갈아입을 때 이중령의 신분증을 함께 땅에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을 헷갈렸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죠. 또한 박중영에 대한 원한이 사무쳐서 살해하러 가서는 일주일 동안이나 동태를 살폈다는 점도 이게 원한에 의한 살인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힘들죠. 내가 저 사람이 죽이고 싶어서 탈영까지 한 상태인데 일주일 동안 지켜본다? 그건 조금 정상적이라고 보긴 어렵죠. 그래서 여러 법학자들은 고재봉의 범행은 살인이 아닌 강도에 맞춰져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저도 역시 이런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고재봉은 사형을 당했고요. 죽은 이득주 중령과 가족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단지 의혹만이 남은 고재봉의 일가족 도끼 살해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 호기심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